안녕하세요. 지원자 쌤입니다. 오늘은 세계사 개념 강의 9강 신앙로 개척과 절대왕정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강의가 새해 첫 주 강의예요. 그래서 하기 전에 새해 인사말 한번 드리고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건 신앙로 개척이랑 절대왕정 파트예요. 여기도 시험에 꼭 한 문제는 나와요. 신앙로 개척이던 절대왕정이던 내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에 한 문제 등장하니까 꼭 열심히 정리해 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신앙로 개척부터 볼 건데 뭐가 나오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요 신앙로 개척을 주도한 인물들 관한 게 나오고요. 토르데시아스 조약도 시험에 나왔고요. 그리고 요 포르투갈이랑 에스파냐가 신앙로 개척 시기에 남아메리카 식민지를 많이 차지해요. 그게 요 부분은 뒤 제국주의랑 엮어서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파트에도 식민지가 등장하죠. 그거랑 엮어서 많이 나오고 작년에 여기가 나왔어요. 아메리카 은유통. 그래서 요 부분도 제가 야심차게 추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여기 신앙로 개척의 결과도 그동안 잘 안 나왔는데 작년에 등장했던 걸 보면 역시 어떤 주제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꼼꼼하게 학습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 9월 모의고사 2026학년도 9월 모의고사 8번이거든요. 그래서 요 에스파냐의 시나로 개척 시기 활동이 나오는데 나가사키 입항도 하고요. 마닐라에도 갔고 아카풀코에 도착했다. 이 부분에서 이 신랑로 개척의 에스파냐 활동이 등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카풀코가 은의 유통과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확실하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여기 수업할 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신한로 개척 배경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로 개척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동양에서 나오는 산물, 여러 가지 물건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어요. 대표적으로 향신료, 비단, 도자기 이런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향신료에도 후추 이런 게 유럽에서 유행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동방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졌대요. 그래서 동방견문록이나 프레스토 존의 전설에 따르면 동쪽에는 엄청난 신 아니면 엄청 용 이런 게 날아다닌다. 이런 전설도 많이 전파됩니다. 유럽에. 그리고 오스만 애들이랑 이탈리아 상인들이 지중해 무역 여기 보이죠? 여기를 딱 잡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포르투갈이랑 에스파냐는 여기를 지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지나가려 해도 너무 비싼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러면 좀 새로운 교역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 나가려면 어쨌든 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그 바다를 건너기 위한 여러 가지 항해 기술이 발전하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지중해 무역에 불리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신항로 개척에 앞장섰습니다. 여기까지가 신항로 개척의 배경이에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 포르투갈이랑 에스파냐가 신항로 개척을 나선 겁니다. 첫 번째로 포르투갈에서 바르톨로메로에로 디아스라는 인물이 엔히크 왕자의 후원을 받아서 항해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희망봉을 발견해요. 이 맨 끝에를 희망봉이라고 합니다. 왜 희망봉인지는 이 유명한 데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 가면 육지야. 여기 육지야. 여기 육지야. 여기도 육지야. 계속 꺾었는데 왼쪽으로 꺾었는데 육지에 부딪혀요. 그러다 마침내 여기가 육지가 뚫리고 바다로 이어지는 길을 찾아서 희망봉, 마침내 희망을 찾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희망봉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섰던 인물이 포르투갈의 바르톨로메우 디아스예요. 그 다음, 자, 이 연도도 다 외워야 되겠죠? 그 다음 신화로 개척에 나섰던 인물이 그 유명한 콜럼버스입니다. 이 이사벨라 여왕의 후원을 받아요.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애초에 콜럼버스는 인도를 찾기 위해 떠났어요. 근데 인도엔 못 갔죠. 그리고 도착한 곳이 여기 서인도 제도예요. 지금의 여기 미국 아래에 있는 여기 여러 섬들을 서인도 제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저희가 인도인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인도는 아니죠. 그래서 그 콜럼버스가 인도인 줄 알았다 착각해가지고 서인도 제도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 다음 포르투갈에서 또다시 바스쿠 다 가마란 인물이 이제 희망봉까지 기존의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가는 길을 개척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 캘리컷까지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인도 항로를 개척하고요. 마지막으로 에스파냐의 마젤란 일행이 세계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가다가 여기 남미 뚫고 이렇게 갔거든요. 태평양 건너서. 근데 마젤란은 필리핀에서 사망을 해요. 마젤란은 필리핀에서 죽지만 마젤란 남은 일행들이 에스파냐까지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마젤란까지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국가의 식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르투갈은 인도의 고아, 말레이시아의 물라카, 중국의 마카오, 서아시아의 호르무즈를 식민지로 삼아요. 여러분, 다 어디 있는지까지 알아야 됩니다. 호르무즈가 작년에 서아시아 쪽에 있는 건지 알아라고 굉장히 어렵게 등장했죠. 사파비 왕조 물어볼 때. 그래서 진짜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위치까지, 그리고 물라카나 마카오나 고아의 위치까지, 어느 나라에 있는지까지 전부 다 학습해 둡시다. 그래서 포르투갈 아시아 식민지가 이렇고요. 에스파냐 아시아 식민지는 필리핀밖에 없어요. 오히려 에스파냐는 남미 쪽에서, 남아메리카 쪽에서 식민지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멕시코, 베네수엘라,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을 식민지로 삼았고요. 볼리비아의 포토시 은강도 개발합니다. 그리고 자, 우선은 그러면 이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이 남아메리카에서 식민지를 차지할 때 곱게 서로 양보해가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식민지를 차지하지는 않았겠죠. 서로 너무 무분별하게 식민지를 확장하니까 남아메리카에서 결국 서로 합의를 합니다. 그게 토르데시아스 조약이에요. 그래서 남미 저 선을 기준으로 왼쪽은 에스파냐가 차지를 하고요. 오른쪽은 포르투갈이 차지를 해요. 저 오른쪽, 그때 당시 선은 이 정도인데 여기 위치가 지금의 어딜까요? 브라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미에서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로 쓰고 브라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은 에스파냐어를 쓰죠. 그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통해서 포르투갈이 남미 오른쪽인 브라질을 식민지화했고 에스파냐가 나머지 왼쪽에 여러 국가들, 여기 나오죠? 이 국가들을 식민지배했다. 요거까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저기 중앙 아메리카 여기까지 에스파냐가 진출을 하는데, 그때 기존에 저 중남미 쪽에 자리 잡고 있던 여러 아메리카 문명을 에스파냐가 파괴합니다. 멸망시켰죠. 그래서 코르테스라는 인물이, 얘네가 에스파냐 사람들이에요. 아스테카 문명을 파괴하고요. 피사로가 저기 남미 페루에 있는 잉카 문명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같이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 꼼꼼하게 정리해 둡시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신항로 개척의 결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신항로 개척의 결과 첫 번째 보겠습니다. 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해요. 아까 봤듯이 여기서 무역이 활발해져요. 그래서 포르투갈, 에스파냐, 아메리카, 아프리카. 다시 포르투갈, 에스파냐, 아메리카 전체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이 세 대륙의 무역이 활발해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지중해 무역은 쇠퇴해요. 특히 유럽 애들 에스파냐랑 포르투갈 애들 그리고 나중에는 영국, 프랑스까지 아메리카의 대규모 플랜테이션 작물을 재배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농장을 운영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 치면 한 시 하나 정도 돼요. 작은 시 하나 정도. 그때 엄청나게 큰 규모, 진짜 말도 못하게 넓은 농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노예 무역이 확대됩니다. 거기서 일할 유럽은 아프리카에 총이나 직물, 옷이나 철 같은 걸 팔아요. 그러면 유럽이 아프리카에 그 총이나 직물이나 철을 팔죠. 그 대가로 아프리카 노예를 데리고 와요. 유럽으로. 그럼 유럽 애들은 그 아프리카 노예를 다시 아메리카에 파는 거야. 이해가요? 자, 다시 유럽 애들이 주로 대농장 플랜테이션을 어디에다 구축을 하냐면 아메리카에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북미 땅, 지금 미국 땅이라든지 남미 땅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농장들 많이 운영을 해. 그러면 거기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럼 유럽 애들은 그걸 어디서 데리고 오는 거야? 아프리카에서 데리고 와.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아프리카에 총이나 직물이나 철을 팔고 아프리카 노예를 데리고 와. 그거를 아메리카 대농장에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미국에 흑인 노예들이 많아진 거예요. 이해가죠? 왜 흑인 노예들이 많아졌는지? 그리고 그 흑인 노예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이제 점차 신분 해방을 요구를 하죠. 그렇게 돼서 그 기원이 이제 신항로 개척 이후 때부터 흑인 노예들이 아메리카에서 일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메리카는 유럽의 뭐 설탕, 커피 이런 거, 모카 같은 거를 재배해서 판매를 합니다. 네, 은유통 보겠습니다. 자, 이제 16세기부터 17세기 사이에 아메리카와 일본의 은이 국제무역의 교역수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제무역의 화폐로 활용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은 생산지가 많았던 것이 아카풀코, 멕시코의 아카풀코. 제가 아까 작년 9월 모의고사 문제에서 보여드렸죠. 멕시코의 아카풀코. 글씨가 조금 엉망이네요. 페루 지금의 볼리비아, 포토시 은광도 은이 많이 납니다. 그럼 이 주로 은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에스파냐 애들이 아메리카의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은을 채굴해 와요. 그래서 유럽에 가져갑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물건 팔 때 은을 활용하거나 혹은 갈레온 무역에 활용해요. 갈레온 무역은 뭐냐면 갈레온이라는 배를 통해서 저기 동아시아 애들이랑 무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서 동아시아 애들이랑 무역을 할 때 일본이나 중국 애들이랑 무역을 할 때 은으로 화폐를 지불하는 거죠. 밑에 보면 그래서 유럽 애들 대표적으로 에스파냐는 애들은 아메리카 은으로 인도나 중국 상품을 구매해요. 그러니까 은을 화폐로 활용한 거죠. 그러면 다량의 은이 아시아, 인도랑 중국으로 유입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에 정착한 유럽인들은 유럽의 생필품을 아메리카로 유입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에 사는 유럽인들도 먹고 살기 필요하니까 그걸 유럽에서 사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은이 하나의 경제 체제가 되는 거야. 세계 경제 체제.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다시
이게 아시아고 이게 유럽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남미가 있어. 이게 아프리카고. 그러면 아니다. 이 지도보다는 이거를 이렇게 옮기는 게 낫겠다. 여기가 북미고 여기가 남미예요. 그러면 이 에스파냐가 여기서 은을 갖고 오잖아. 그러면 태평양을 거쳐서 은을 갖고 와요. 그러면 이 중국이랑 인도랑 무역할 때 은을 사용해요. 그게 첫 번째고, 또 이걸 유럽으로 끌고 가서 유럽에서 상거래 할 때도 활용을 해요. 두 번째. 그리고 그다음 주면 안 되는데, 요 아메리카에 사는 애들이랑 유럽 애들이랑 물건을 주고 팔 때도 은을 활용해요. 결국 이 세 개가 은으로 하나로 묶여지게 된다. 이것이 또 신앙로 개척의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요거까지 이해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가격혁명. 아까 얘기했듯이 아메리카나의 금이나 은이 유럽으로 유입되면 유럽의 물가가 상승해요. 화폐가 많아지면, 화폐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한다. 우리 경제 시간에 다 배웠어요. 아시겠죠? 물가가 상승하니까 지주가 몰락을 합니다. 왜냐? 그 지주들은 맨날 놀고 먹고 사는데 물가가 비싸니까 그 봉건 영주들의 수입원은 그 농노들한테서 받는 지세잖아요. 근데 세금은 그대로 받는데 물가가 오르니까 영주들은 몰락하죠. 게다가 반대로 농노들은 이 물건을 생산해서 밀이던 당시 곡물이던 자기들이 재배해서 직접 팔면 그걸 비싸게 파니까 오히려 농노들 지위가 향상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파는 상공업 계층들이 많이 성장을 해요. 이게 가격혁명입니다. 그 다음 상업혁명. 상업 교역권이 확대되는 거야. 이전에는 지역 단위 교역권 보면 그러니까 서유럽이면 서유럽끼리, 지중해면 지중해끼리 이렇게 교역권이 묶여 있었죠. 아니면 인도는 인도양끼리. 근데 이제 전 세계로 교역망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걸 상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역망이 확대되면서 이런 주식, 금융, 보험, 어음 등 자본주의 제도도 같이 발달하게 돼요. 그리고 신작물이 많이 유입됩니다.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이런 감자, 고구마, 담배, 옥수수, 코코아, 토마토, 고추 같은 신작물들도 많이 전래되고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향신료나 차나 면직물 같은 게 더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신화로 기축의 결과까지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아메리카 문명입니다. 여기도 가끔 나와요. 가끔. 그래서 알아둬야 됩니다. 첫 번째, 마야 문명부터 보겠습니다. 마야 문명은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 마야인들이 만든 문명인데 피라미드형 신전을 건축하고요. 천문학이 발전하고 영과 20진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인구 증가, 토지 부족, 기후 변화로 10세기 이후에 쇠퇴했다고 합니다. 시험에 나왔던 건 아스테카 아니면 잉카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두 문명을 비교해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아스테카 제국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멕시코에서 발달을 해요. 수도가 어디냐면 테노치티틀란이에요. 그래서 이 아스테카 제국의 특징은 뭐가 있냐? 신권 정치. 그러니까 왕이 곧 제사장. 왕이 1인 2역을 하는 걸 신권 정치라고 해요. 그다음에 그림 문자를 사용했고요. 여기는 달력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라미드형 신전이 많이 유행했다고 해요. 얘는 에스파냐의 죄송해요. 코르테스죠. 얘네가 코르테스에게 멸망합니다. 여기서 아스테카 제국의 특징, 수도랑 뭐 여러 가지 특징이랑 누구한테 멸망했는지까지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잉카 제국 보겠습니다. 얘는 안데스 고원, 여기 지금 페루 쪽에서 많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잉카 제국의 수도는 쿠스코고요. 여러 가지 특징을 보면 정복 활동도 활발히 했고 도로망도 정비를 했답니다. 얘네는 문자 대신에 새끼줄 매듭이라는 걸 활용해서 숫자랑 문자를 표시했대요. 이 새끼줄 매듭을 키프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도 많이 발달했고요. 역법, 이게 달력이죠. 직물업, 건축술이 발달했고요. 계단식 밭과 관계수를 활용해서 감자나 옥수수를 많이 재배했다고 합니다. 쿠스코 태양신전이 대표적인 건축물이고요. 얘네 또 유명한 게 마추픽추 유적이 유명하죠.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얘네가 피사로에게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두 문명의 특징 비교해서 비교해서 학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절대왕정입니다. 다음 절대왕정 파트입니다. 여기도 아주 꾸준히 나오는 파트인데 여기는 오히려 학습하기는 쉬워요. 뭐만 알면 되냐면 왕별 업종마다 구분해서 암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도 않고요. 학습하기 너무 쉬워요. 다만 가끔 드물게 국가 간의 관계를 물어볼 때가 있어, 이 시기에. 그래서 한 번은 그 에스파냐와 영국의 무적 함대와 영국이 맞짱 떴던 그 상황을 물어봤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거 말고는 대부분 95% 정도는 왕별 업적으로 나오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왕 6명 이거 업적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래도 제 수업의 장점, 시험에 안 나오는 것까지 꼼꼼하게 이해시킨다. 아시겠죠? 절대왕정의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죠? 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 잘 먹고요. 살은 대학 가서 빼면 됩니다. 무슨 수험생분들이 안 그래요? 항상 건강히 잘 챙겨 먹고. 두 번째, 수면입니다. 그 뇌과학자분들이 항상 얘기하죠. 수면만큼 뇌 건강에 안 좋은 게 없다. 그러니까 적게 자는 것만큼 뇌 건강에 안 좋은 게 없다. 6시간 이상은 충분히 잡시다. 아시겠죠? 그래야 깨어있을 때 뇌가 더 잘 돌아가고 깨어있을 때 집중이 더 잘 된대요. 그렇게 하시고 건강 잘 챙겨가면서 공부합시다. 좋아요. 그러면 잠깐 여러분들 집중력 약간 충전할 겸 사담 나눠봤습니다. 자, 절대왕정의 의미. 유럽의 강력한 중앙 집권적 통일 국가를 절대왕정이라고 합니다. 왕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장악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먼저 배웠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갈 수 있어. 왕은 당연히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로 치면 그랬죠. 근데 유럽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중세 유럽을 봤죠. 그러면 당시 왕들은 오히려 권한이 많이 약했다. 요거 배웠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차츰 16세기까지 지나면서 왕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 시기를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세 봉건국가, 당시 왕권이 약했고 근대 국민국가, 그때는 왕이 없죠. 이제 왕은 없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 사이를 지나가는 과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화된 봉건기적과 성장하는 시민 사이에 성립한 균형된 체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왕권을 어떻게 강화했냐? 관료제와 상비군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충성스러운 관리, 주로 시민들을 등용했고요. 그러면 기존의 봉건 귀족들은 관료에서 빼요. 그들의 권한은 많이 약해지겠죠. 정치에 그들의 입김이 많이 반영이 안 될 테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전쟁에 투입 가능한 직업군인들을 양성합니다. 이게 상비군이에요. 그래서 이 관료제와 상비군 운영 비용을 위해 당연히 공무원들 돈 주려면, 군인들 돈 주려면 세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조세 제도를 정비해서 전국에서 세금을 좀 쫙쫙 걷습니다. 두 번째, 사회계층의 변화가 절대왕정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성장을 해. 그래서 어떻게 성장을 하냐? 주로 상공업에 종사를 하는데 우리 중세 말부터 무역이 활성화됐잖아요. 신한로 개척을 거치면서 시민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왕이랑 시민들이 서로 짝짝 공연해. 왕은 시민들의 계층, 시민들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무역 활동을 보장하는 거야. 그러면 이 시민들은 그럼 왕이 하자는 것 잘 따라줄게요. 그리고 국가에 좀 돈이 필요하면 우리가 좀 돈 좀 보태줄게요. 서로 이렇게 짝짝꿍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 계층이 성장을 합니다. 왜 봉건 귀족의 권한은 계속 약화돼요? 우선 전투 방식의 변화랑 상비군이 등장을 하니까 봉건 귀족들의 정치 군사적 역할이 많이 축소됩니다. 다만 사회적 경제적 특권은 유지돼요. 그러니까 땅 갖고 있는 애들은 그냥 땅은 계속 갖고 있게 되겠죠. 그리고 사회적 귀족이라는 신분은 그 당시까지는 유지가 됐으니까 그 정도 특권은 유지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왕권 신수설이래 절대왕정이 성립되는 배경이었고요. 절대왕정을 뒷받침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왕권 신수설이에요. 이건 사상이에요.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주어진다. 이런 거는 동아시아에서도 많죠. 뭐 천명사상 아니면 뭐 우리나라 누구든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 왕들도 왕은 하늘에서 주어졌다. 그런 사상들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도 그랬어요. 이거는 어느 지역이나 왕이라면 다 이런가 봐. 그렇게 알면 되고, 두 번째가 중상주의 사상이에요. 이건 경제 정책인데 상업과 무역을 통해서 국가의 부를 늘리는 정책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상비군이나 관료제를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세금만으로는 또 부족하니까 국가의 부를 늘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럼 어떻게 늘리냐? 첫 번째, 중금주의 방법이에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금, 은이 국가의 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금, 은 확보를 늘려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물건은 당시 화폐가 금이나 은이었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팔면 자연스럽게 금, 은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적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방법을. 그러니까 수출을 어떻게 하면 늘리냐? 국내 산업 육성하고 보호하고 완성품을 수입하고 원료 수출은 금지하고 관세 장벽을 세우고 해외 식민지를 획득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왕권 신수설이라는 사상이랑 중상주의라는 경제 정책이 절대 왕정의 군주를 뒷받침하고 있고요. 관료제랑 상비군 이 두 제도가 절대 군주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건귀족들은 자연스럽게 왕권에 복속되고 신상공업자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재정 지원을 통해서 절대 군주와 협력하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림도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역시 하이라이트는 왕별 업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서유럽은 절대왕정이 좀 빨라요. 16세기에 발달합니다. 그러면 에스파냐부터 볼게요. 펠리페 2세입니다. 그래도 이 양반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에스파냐가 유럽 최초의 절대왕정을 구축해요. 그래서 아메리카, 이탈리아 북부, 네덜란드, 벨기에를 이루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무적 함대를 구축해서 전쟁에서 많은 활약을 하죠. 배예요, 배. 그래서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이랑 싸워서 이깁니다.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해요. 그리고 포르투갈도 일시적으로 병합도 합니다. 하지만 훗날 영국 엘리자베스 1세에게 무적 함대가 패배하고요. 네덜란드에서 카톨릭 강요 정책을 실시했다가 결국 펠리페 2세 사후에 네덜란드가 독립하죠. 이거 언제였어요?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독립을 했었죠. 그리고 국내 산업 육성이 부족해서 좀 펠리페 2세 이후에 쇠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영국은 헨리 8세가 수장법을 발표했고요. 해군을 육성합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가 역시 시험에 잘 나와요. 아니 뭐 여기 안 중요한 왕이 없는데 다 골고루 나와요. 통일법을 발표해서 영국 국교회를 확립합니다. 우리 그 종교개혁 때 배웠었죠. 그리고 무적 함대를 격파합니다. 누구와? 에스파냐의 필리페 2세랑 싸워서. 그리고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요. 이게 무역회사예요.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무역회사인데 우선 뭐 영국 식민지 중에 인도가 있죠. 이게 훗날 식민지가 되지만 어쨌든 인도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그러면 인도에 동인도 회사를 설치해. 그러면 동인도 회사는 여기 인도에서 나오는 여러 물건들 싸게 사서 유럽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의 땅도 많이 사고. 이제 처음엔 인도에서 시작하지만 여러 그 동남아시아나 동아시아나 아프리카에도 많이 설치가 되는 게 동인도 회사입니다. 어떤 회사인지 알겠죠? 그리고 모직물 공업도 육성하고 공상주의 정책도 계속 전개하고 화폐도 통일합니다. 그리고 빈민구제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1차 인클로저 운동으로 일자리를 잃은 빈민들을 구제해요. 인클로저 운동이 뭐냐면 울타리를 치는 거야. 돈 많은 사람들이 땅을 넓혀가요. 돈 많으면 그런가 봐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그러면 그 땅을 넓힌 만큼 내 땅에다가 울타리를 치는 거야. 여기 내 땅이에요. 그러면 땅을 잃은 사람들 있죠. 중소농민들. 그럼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겠죠.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빈민구제법을 제정합니다. 혹시 여기서 이제 나중에 사회복지학과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역사하면 이런 빈민구제법 관련된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 많이 배우게 됩니다. 다음 프랑스 보겠습니다. 앙리 4세가 부르봉 왕조로 개창했고요. 낭트 칙령을 발표해서 위그노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루이 14세는 우선 태양왕을 자처해요. 내가 곧 국가다. 이런 왕권 신수랑 비슷하죠.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콜베르라는 인물을 등용해서 중상주의 정책을 전개합니다. 상비군도 육성하고요. 이때 베르사유 궁전이 건축되어 바로크 양식에 입각해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다만 낭트 칙령을 폐지하는 바람에 결국 위그노의 칼뱅파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겠어? 못 살겠다고 탈주해버리는 거야. 프랑스에서 다 나가요. 근데 위그노들은 우리 종교개혁 때 배웠지만 상업활동에 진심이에요. 그래서 무역 같은 걸 통해서 근면하게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애들인데 얘들 다 그만둬버리니까 프랑스 경제 산업이 많이 침체돼요. 그리고 전쟁도 많아지면서 프랑스 재정난이 악화됩니다. 심화되고. 알겠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왕별 업적 잘 정리해 둡시다. 다음 동유럽 절대항쟁 볼게요. 동유럽은 한 세기 정도 늦게 발달했어요. 17세기부터 18세기. 왜 그랬냐? 상고법이나 도시 발달이 늦었고요. 농노제가 좀 오래 유지됐고 봉건 귀족의 권한이 계속 지속됐어요. 따라서 시민 계급의 성장이 늦었기 때문에 왕으로부터의 개혁을 주도하게 됩니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부터 볼게요. 얘는 계몽 사상을 수용해서 국가제일의 공복,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자처했고요. 종교 관용도 실시하고 산업도 육성합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서 오스트리아랑 맞짱 떠가지고 이긴 다음에 슐레지엔을 차지해요. 그리고 폴란드를 러시아, 오스트리아랑 분할 점령하는데 보면 러시아는 이때 예카테리나 2세예요. 다만 오스트리아의 왕은 누군지 안 나와요. 교과서에. 그리고 사실 이걸 한 번만 분할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나눠서 폴란드를 셋이 뿜빠이 하거든요.
뿜빠이라는 말 너무 그런가? 그러니까 셋이 분할 점령을 해.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번 나눠요. 그때마다 오스트리아의 황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프리드리히 2세랑 예카테리나 2세까지만 알면 된다. 오스트리아는 그냥 오스트리아로만 알면 된다. 오케이? 그리고 상수시 궁전을 건축해요. 이건 로코코 양식입니다. 다만 이때 농노제가 유지돼서 귀족들의 권리가 좀 보장되는 일도 있었어요. 자, 오스트리아 보겠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누구랑 싸워서? 프로이센이랑 싸워서. 그래서 슐레지엔을 상실했고요. 다만 정치적인 안정이랑 문화적 번성을 이뤄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뒤에 이어서 요제프 2세는 계몽 군주를 자처해서 내정 개국을 시도하지만 잘 안 돼요. 근데 오스트리아 왕들은 잘 안 나와. 그냥 일단은 그래도 기본적인 선지로는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해 둡시다. 그다음 러시아요. 표트르 대제가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서유럽화 정책을 실시하는데 서유럽의 선진 문화나 제도 등을 수용하는 거야. 그래서 내정 개혁, 군비 확장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서유럽의 문물을 좀 더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천도하고요. 스웨덴이랑 북방 전쟁에서 승리해서 발트해로 진출합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을 압박해서 흑해 북부로 진출하기도 하고요. 청강이제랑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각 국경선을 확정해요. 뒤어서 예카테리나 2세는 계몽군주를 자초해서 내정 개혁을 단행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랑 오스트리아랑 폴란드를 분할 점령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절대 왕정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도 진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